봄은 언제나 따뜻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때로 봄은 가장 잔인한 계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봄은 모든 것이 깨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2024년 4월 15일,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인구 482명의 작은 마을에서 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77세 오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자. 그녀의 이름처럼 순하고 자애로운 얼굴을 가진 여인.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우리와 조금 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큰 소리, 예를 들어 천둥 소리나 트랙터 엔진 소리 정도는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평생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언어를 찾았으니까요. 사람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을 읽었고, 눈빛을 읽었고, 몸짓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의 진동으로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었고, 문 닫히는 진동으로 누가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으며, 바람의 진동으로 날씨가 어떨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세상은 소리가 아닌 떨림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마루 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순자는 알았습니다. 며느리 정미숙이 일어났다는 것을.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쌀을 씻어놓고 된장찌개를 끓일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며느리를 위해,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정미숙은 42, 18해 전 순자의 외아들 영철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참 좋은 며느리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부지런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순자를 무시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또박또박 입을 움직이며 말을 걸어주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3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영철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아들의 죽음은 순자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키운 아들. 청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 영철은 45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순자는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못했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곡소리에 놀라고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순자는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만이 소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며느리 미숙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순자에게 말을 거는 일도 줄어들었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습니다. 슬픔 때문이라고 순자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드는지 순자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남편을 잃었을 때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순자는 더 참았습니다.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짜증을 내도 차갑게 대해도 그저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순자는 전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미숙이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서둘러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이. 그리고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슬픔이 가득했던 얼굴이 아니라 뭔가 조급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물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순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귀찮아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정미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복장이었어요. 깔끔한 재킷에 화장까지 한 모습.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였죠. 어머님. 미숙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입술을 읽었습니다. 오늘 은행 가셔야 해요. 통장 정리하러요. 은행?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는 그리 많은 돈이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영철이 죽고 받은 보험금 3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저 빠르게 입을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금리 좋은 데로 옮기려고요. 어머님한테 이득이에요. 순자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며느리가 자신을 위한다고 하니 믿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춘산면에서 읍내까지는 차로 20분 거리. 창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농협은행 의성지점.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고객들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순자에게는 무성 영화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직원. 이름표에는 한지영 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고객과 상담하면서도 가끔 순자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순자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청각은 없었지만 그녀는 시선에는 민감했으니까요. 2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미숙이 순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3번 창구. 바로 그 한지영 대리의 창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영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숙이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하고 펀드로 옮기려고요. 아, 네. 잠시만요. 지영은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향해 천천히 또박또박 입을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것 좀 서명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블릿 단말기가 순자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서명을 하는 기계였죠. 순자가 화면을 터치하려는 순간 단말기가 진동했습니다. 부르르르. 순자는 놀랐습니다. 왜 진동이? 이건 터치 피드백과는 다른 진동이었습니다. 더 길고 더 강하고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부르르르. 부르르르. 연속으로 2번. 순자는 본능적으로 한지영 대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영의 눈빛. 거기에는 뭔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녀의 평생 경험이,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빨리 서명하세요. 미숙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주저했습니다. 그 진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영은 다시 한번 단말기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강하게 3번 진동시켰습니다. 부르르르, 부르르르, 부르르르. 동시에 지영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순자만 볼 수 있게. 안 돼요. 순자는 그 입술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 직원은 자신에게 경고를 하는 걸까? 무엇이 문제인 걸까? 어머님,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물론 순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미숙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안 돼.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미숙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화를 내본 적이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집에 가요. 오늘은 안 해.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미숙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뿌리쳤습니다.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77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객님. 지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은행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은행 밖. 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게. 미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그 은행 직원이 자신을 구하려 했다는 것. 그 진동이 경고였다는 것.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왜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움직이려 했는지, 왜 그 직원이 경고를 보냈는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도 진실은 반드시 느낄 수 있다고.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숙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화를 하러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그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순응하며 살아온 여인.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잃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존엄뿐이었습니다. 그 존엄을 그녀는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봄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은행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그 진동. 부르르르, 부르르르, 부르르르.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한 그 떨림. 그리고 한지영 대리의 눈빛. 안 돼요라고 말하던 그 입술의 움직임.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 마을의 새벽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순자의 눈에는 별빛이 보였습니다. 별들도 떨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우주의 진동을 따라.
순자는 평생 이런 식으로 세상을 느껴왔습니다. 소리 대신 진동으로, 말 대신 입술의 움직임으로, 목소리 대신 눈빛으로. 그리고 그 덕분에 그녀는 보통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미세한 떨림, 불안한 사람의 불규칙한 발걸음,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피하는 시선. 며느리 미숙이 변한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3년 전부터 아주 조금씩 미숙이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순자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개월은 달랐습니다. 미숙의 변화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더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다시 그 은행에 가야겠다고. 혼자서. 그리고 한지영 대리를 만나야겠다고.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때 순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미숙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요즘 미숙은 늦게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깨어있다가 아침에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5분 거리. 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첫 차 버스는 7시에 있었습니다. 승객은 순자 혼자뿐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순자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아는 법이니까요. 읍내까지는 30분.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순자는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은행에서 느꼈던 그 경고의 진동을 떠올렸습니다. 농협은행 의성지점은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9시 정각.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지영 대리가 보였습니다. 지영은 순자를 보자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더니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지영이 입을 천천히 움직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미리 써온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왜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영은 메모를 읽고 잠시 고민하더니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아침 일찍이라 다른 고객이 없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영은 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영의 입술을 주시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수상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서명하려고 했던 서류는 단순한 예금 이전이 아니었어요. 지영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고위험 투자 상품이에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리고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어르신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즉시 인출돼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 전부요. 지영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의 신분증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이분 최근 3개월 동안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거래를 시도했더라고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노인분들 명의로요. 모두 가족 관계인 척하면서 지영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노인들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제 어머니도 작년에 똑같은 일을 당하셨거든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순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지영의 눈에 고인 눈물은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79이세요. 그리고 경도 치매가 있으셔요. 작년 가을 어떤 사람이 어머니께 접근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갔어요. 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머니가 직접 서명한 거라 사기로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맹세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순자는 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 메모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절 구해줬어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르신. 제 생각엔 어르신 며느리분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조직이 있을 거예요. 조직? 네. 요즘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금융 사기가 많아요. 가족인 척, 친절한 사람인 척 접근해서 노인분들의 재산을 빼가는 거죠. 특히 청각장애나 치매가 있는 노인분들이 주요 타깃이에요. 의사소통이 어렵고 판단력이 떨어지니까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니. 어떻게 해야 하죠?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모은 증거들, 다른 피해 사례들. 이것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시면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해요. 일단 어르신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며느리분한테 들킨 티를 내면 안 돼요. 제가 먼저 경찰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할게요. 그리고 지영이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문자 보내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순자는 명함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지에 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영은 잠시 말없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르신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지영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여인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순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들렀습니다. 의성경찰서.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희망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순자는 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순자의 메모를 읽고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곧 형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형사. 이름은 박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크게 움직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미숙. 나이는요? 42. 며느리분이 어르신 통장을 가져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항상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은행 거래를 하려고 했죠? 며느리가 제 신분증과 통장을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고 해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평소에 수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낯선 사람과 만난다거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요즘 전화를 자주 받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화해요. 제가 못 듣는다고 생각해서 조심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요? 가끔 모르는 차가 집 앞에 와요. 며느리가 그 차를 타고 어딘가 가는 걸 봤어요. 차 번호나 차종을 기억하시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났습니다. 검은색 SUV예요. 그리고 번호판에 4578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제가 숫자를 잘 기억해요.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추적할 수 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다른 가족이나 친구가 있나요? 아니요. 친정은 부산인데 거의 왕래가 없어요. 친구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민수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을 받으셨죠? 네. 3천만 원. 그 돈도 어르신 통장에 있나요? 네. 혹시 며느리분이 그 돈을 나눠달라고 한 적은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숙은 한 번도 그 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보험금인데도. 아니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민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배우자라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텐데 왜 안 했을까요? 그때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미숙은 처음부터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일부를 나눠받는 게 아니라 전부를 가져가려는. 그것도 순자 몰래 사기를 쳐서. 그럼 며느리를 체포하시는 건가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배후 조직이 있다면 그들까지 잡아야죠. 일단 며느리분을 미행하면서 증거를 모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 며느리가 혹시 저한테 해를 끼치진 않을까요? 민수는 순자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르신을 보호할 거예요. 그리고 집 주변에 순찰을 강화할게요. 만약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민수가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112에 전화하세요. 아니면 제 번호로 문자 보내시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미숙의 차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순자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산책. 혼자요? 읍내까지?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버스 타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답답해서. 미숙은 잠시 순자를 쳐다보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미숙을 관찰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식사 후 미숙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몰래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미숙은 집 뒤편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미숙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미숙을 쳐다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은행 가요. 오늘 제가 확인해 봤는데 어머님한테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이자가 훨씬 높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왜요? 어머님한테 이득인데.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그 진동을 바닥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 그대로 둘래. 어머님.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미숙은 분한 표정으로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 11시쯤 이상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집 밖에서 차가 멈추는 진동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SUV. 바로 미숙이 탔던 그 차였습니다.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하나는 30대 초반, 하나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순자는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짓으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남자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미숙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자는 척했습니다. 미숙이 순자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한참 후 미숙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이 있었고, 박 형사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77세의 나이에 순자는 처음으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존엄을 위해, 그녀의 평생 모은 것들을 위해, 그리고 같은 처지의 다른 노인들을 위해.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도 정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해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지만 동시에 기다려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그날을.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본 그 검은 SUV와 남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시. 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듯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7시쯤 미숙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순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미숙은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때때로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모르는 척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숙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 부산 가요. 친정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와요? 내일. 아니면 모레. 미숙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하루 이틀치 옷까지만 넣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미숙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 시동 소리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차가 멀어지는 진동도. 순자는 창문으로 미숙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부산 간다고 나갔어요. 검은 SUV 남자들이 어젯밤에 왔었어요. 답장은 곧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행 중입니다. 어르신은 집에 계세요. 위험하니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미숙을 따라가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니 불안했습니다. 순자는 이리저리 집안을 돌아다니며 뭔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순자는 미숙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생활을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평범한 방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명세서, 계약서 같은 것들. 순자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노인들의 신분증 사본. 최소 1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좌번호와 잔액이 적힌 메모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람? 이 사람들은 누구지? 더 찾아보니 수첩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마이너스 김영희 76세 마이너스 2,800만 원 마이너스 성공. 2023년 10월 3일 마이너스 박순덕 81세 마이너스 3,500만 원 마이너스 성공. 2023년 11월 12일 마이너스 이만수 79세 마이너스 4,200만 원 마이너스 실패 가족 개입. 2024년 1월 8일 마이너스 최정자 74세 마이너스 3,100만 원 마이너스 성공.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소 20건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순자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4일 마이너스 오순자 77세 마이너스 5천만 원 마이너스 진행 중.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 자신이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노인들을 속였단 말인가?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신분증 사본들, 수첩, 계약서들. 손이 떨렸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순자는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미숙이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순자는 박 형사에게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찾았어요. 피해자가 많아요. 곧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순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순자는 받았습니다. 화면에 박 형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대단한 증거를 찾으셨네요. 이거면 충분해요. 우리가 지금 며느리분을 미행 중인데 부산이 아니라 대구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방에서 다른 것도 발견하셨나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녔고 노트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만약 누가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마시고 바로 112에 전화하세요. 순자는 알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상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오후 3시쯤 문 두드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굴까?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자는 혼자였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박 형사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여자는 누구일까? 혹시 미숙과 관련이 있는 걸까? 여자는 10분쯤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또 누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또 창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박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자꾸 집에 와요. 2명이나.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지금 순찰차 보낼게요. 5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경찰차를 보자마자 황급히 떠났습니다. 순찰 경찰관 2명이 내려서 집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들여다보고 경찰복을 확인한 후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집 앞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순자는 고마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숙이 없으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니, 원래 조용했습니다. 순자에게는 언제나 조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밤 9시쯤 박 형사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박 형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대구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가 바로 이 사기 조직의 리더로 보입니다. 이름은 강태수. 전과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사기, 횡령, 공갈. 이런 범죄의 전문가죠.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 며느리분은 이 조직에 1년 전부터 가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1년 뒤쯤부터요. 박 형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강태수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며느리분을 포섭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쉽게 벌 수 있다고 유혹했겠죠. 그리고 며느리분은 어르신을 첫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인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우리가 이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파악했어요. 총 5명입니다. 며느리분 포함해서요. 그리고 내일 그들이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큰 건을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할 계획이에요. 현행범으로요. 그러면 증거가 확실하니까 빠져나갈 수 없어요.
순자는 메모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며느리도 감옥에 가나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며느리분도 범죄자예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받을 거예요.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크니까요.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할까? 어르신, 며느리분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며느리분은 빚이 많았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몰래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모두 실패했고요. 그래서 빚만 늘어났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빚쟁이들이 더 심하게 압박했어요. 그때 강태수가 나타난 거예요. 빚을 갚아주겠다고 대신 자기들을 위해 일하라고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미숙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을까? 아니, 그래도 다른 노인들을 속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내일까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영상통화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도 떨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진동을 따라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며느리는 감옥에 가고 자신은 혼자 남겠지. 완전히 혼자.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생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온 그녀였으니까요. 고독은 이미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였습니다. 자신처럼 속은 다른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기꾼들은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잘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들 영철의 얼굴, 미숙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수줍은 미소, 손자와 함께 웃던 행복했던 날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아니, 적어도 처음에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순자는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이, 돈이, 두려움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미숙도 그렇게 변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었습니다. 새벽 3시, 순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차 소리. 집 앞에 차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검은 SUV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순찰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찰 시간이 아닌 걸까? 남자들이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진동.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로 차는 것이었습니다. 쾅, 쾅, 쾅. 순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서 자신을 위협하다니. 남자들은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꺼냈습니다. 77세의 노인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그것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차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1명이 박 형사였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 형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저 차 번호 확인했어요.
강태수의 차예요. 그들이 어르신을 직접 위협하러 온 거예요. 계획이 틀어지자 다급해진 거죠. 박 형사가 순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밤새 여기 있을게요. 그날 밤 순자의 집은 경찰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에, 마당에, 집 밖에. 그들은 순자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안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순자는 창밖의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그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가 거짓말처럼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그 모든 것을 진동으로 느꼈습니다. 박 형사와 경찰관들은 여전히 집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경비를 섰고 순자를 위해 아침 식사까지 사다 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 2시에 작전을 시작할 거예요. 박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대구의 한 건물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들의 아지트예요. 강태수가 운영하는 투자 상담 회사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기 조직의 본거지죠. 박 형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조직원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큰 건을 논의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어요. 모두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제가 갈 수 있나요? 박 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고 싶어요.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박 형사는 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77세 노인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만 계셔야 해요.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시쯤 순자와 박 형사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의 진동, 지나가는 풍경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1시간 반 후 그들은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번화한 도심의 한 오피스텔 건물.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추악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는 건물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 차량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차량처럼 보이도록. 박 형사가 순자에게 작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요원들이 소형 카메라를 달고 들어갈 거거든요. 순자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1시 40분. 검은 SUV가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거기서 강태수가 내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자.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1시 50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숙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의 며느리. 그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알던 며느리일까?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시 정각.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장 요원 2명이 먼저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들이 달고 있는 소형 카메라를 통해 순자는 건물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태산 투자 상담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수, 정미숙, 그리고 3명의 남자들. 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강태수가 위장 요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투자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지금은 내부 회의 중이어서요. 나중에 다시 오시겠어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1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사무실을 점령했습니다. 강태수와 조직원들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강태수, 정미숙, 당신들을 사기죄와 공갈죄로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박 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체포된 경험이 있는 사람답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모든 증거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명단. 무려 5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노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이 68세,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87세였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충 봐도 수억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노인들한테서 빼앗은 돈이군요. 박 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체포된 5명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미숙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무표정했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차 안의 순자는 그 모든 과정을 태블릿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들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순자도 함께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조직원들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박 형사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을 만나보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 미숙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순자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 형사가 순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2 사람만 남겨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순자가 볼 수 있게
어머님, 죄송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영철이 오빠가 살아계실 때부터 사업 자금이라고 대출을 받았는데 다 실패하고 빚만 남았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강태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빚을 갚아주겠다고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순자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날 속인 거예요? 날 이용한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하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다른 노인들은요? 그 50명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또 글씨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철이가 알면, 우리 아들이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 말에 미숙은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책상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미숙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를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수갑 때문에 닿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순자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해요. 그리고 순자는 방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숙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박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압수한 현금과 그들의 재산을 팔면 최소 10억은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피해자에게 나눠드릴 수 있어요. 순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처럼 평생 모은 돈을 잃은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다니. 그날 저녁 순자는 의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집. 이제 이 집에는 순자 혼자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한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 한지영. 순자를 구해준 그 여인. 어르신,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사기단을 잡았다고. 순자는 반가워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이 가져온 과일을 깎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확히는 지영이 천천히 입을 움직이며 말했고 순자는 메모지에 글씨를 써가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77세의 나이에 혼자 사기단과 맞서다니. 저도 제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글씨를 썼습니다. 당신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그 진동 신호가 아니었으면 저는 속았을 거예요. 그 진동 신호요?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어르신이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소리 대신 진동으로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어르신이 알아차리셨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썼습니다. 저는 평생 진동으로 세상을 느껴왔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지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자주 들를게요. 순자는 고마움에 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영이 떠난 후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고독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영처럼, 박 형사처럼,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모든 경찰관들처럼.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사기단 검거, 며느리의 체포, 그리고 정의의 승리.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손자는 친척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순자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순자는 평생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소리 없는 세상에서 혼자서 강하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당당하게, 존엄하게. 왜냐하면 그녀는 이겼으니까요. 두려움에 이겼고, 사기꾼들에게 이겼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에 이겼으니까요. 소리를 듣지 못해도 세상의 진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싸운 자신이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고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판이 있었습니다. 강태수와 그의 조직원들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순자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정. 순자는 평생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엄숙한 분위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피해자들과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가 증인석에 앉았을 때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77세의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 사건의 잔혹함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순자를 위해 수화 통역사를 배치했습니다. 순자는 수화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통역사의 도움으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며느리 정미숙 씨가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는 메모지에 글씨를 썼고 통역사가 읽었습니다. 3년 전부터요. 아들이 돌아간 후부터 조금씩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따뜻했는데 점점 차갑고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피했어요. 은행에서 단말기가 진동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저를 지켜주려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 진동은 경고였어요. 소리 없는 경고였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법정 안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며느리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들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며느리가 정말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순자는 변호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저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거짓은 느낄 수 있어요. 며느리의 눈빛, 손의 떨림, 발걸음의 진동.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방에서 찾은 그 수첩. 그건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예요.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지영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순자에게 진동 신호를 보냈는지, 왜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 증언했습니다. 저는 은행원으로서 많은 노인 고객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정미숙 씨가 가져온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사기라고. 그 서류는 정상적인 투자 상품이 아니었어요. 조작된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단말기를 일부러 진동시켰어요. 오순자님께서 청각장애가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아닌 진동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은행 규정 위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니까요. 법정은 지영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방청객들의 감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미숙이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돈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쉽게 벌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속이는 것이 괴롭지 않았습니까? 미숙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고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후회하십니까? 네. 깊이 후회합니다. 특히 어머님께. 미숙은 방청석에 앉아 있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실망, 그리고 연민. 미숙은 여전히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어머니였습니다. 판결은 2달 후에 나왔습니다. 강태수는 징역 8년에 벌금 10억 원.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각각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정미숙은 징역 4년. 피해자가 가족이었다는 점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할 때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정미숙은 자신의 시어머니, 그것도 청각장애를 가진 77세 노인을 속였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아름다운 것도 보았습니다. 한지영 씨의 용기, 박민수 형사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오순자 씨의 강인함. 77세의 나이에도 정의를 위해 싸운 그 용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기 전 순자는 한 곳에 들렀습니다.
바로 피해자 모임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강태수 조직에게 속은 50여 명의 노인들. 그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순자를 초대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대구의 한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순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4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자를 보자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그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바닥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김영이라고 해요. 2,800만 원을 잃었죠.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 대학 등록금 대주려고 했는데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려받게 됐어요.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모아준 덕분에. 다른 노인들도 하나씩 순자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3,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최정자 할머니는 3,1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딸이 발견해서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연이 가슴 아팠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쯤 한 할아버지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셨어요? 며느리를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순자는 메모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순자의 메모를 읽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진동에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한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제 휴일이에요. 같이 시장 갈까 해서요. 순자는 반갑게 지영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읍내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물건들의 색깔, 햇빛의 따스함.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지영은 순자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게마다 들러 물건을 구경했습니다. 과일, 채소, 생선, 고기. 한 과일 가게에서 지영이 복숭아를 샀습니다. 어르신, 복숭아 좋아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봉지 가득 복숭아를 담았습니다. 시장을 돌다가 순자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였습니다. 어제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그 할머니. 어머, 오순자 씨. 영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같이 차라도 마실까요? 세 사람은 시장 안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차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영희는 순자와 지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면
손주들 대학 등록금 내주고 나머지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려고요. 영희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순자는 메모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저도 돌려받은 돈으로 좋은 일에 쓰고 싶어요. 어떤 일이요? 노인들을 위한 일이요. 저처럼 사기를 당할 뻔한 노인들을 돕는 일. 지영이 순자의 메모를 읽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함께 해요. 노인 사기 예방 캠페인 같은 거요.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참여할게요. 제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이 조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뜻을 모았습니다. 노인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기로. 석 달 후 소리 없는 경고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순자, 한지영, 김영희를 중심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매달 한 번씩 지역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사기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메모지에 글씨를 쓰거나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 너무 친절한 사람, 급하게 결정하라는 압박. 이런 것들은 모두 사기의 신호입니다. 순자의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순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지영과 영희가 설득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순자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 달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순자의 일상, 피해자 모임, 경로당 방문,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제목은 소리 없는 경고음. 순자가 은행에서 받았던 그 진동 신호에서 따온 제목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은행들도 노인 고객을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한지영이 했던 것처럼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때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경찰도 노인 사기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그 팀장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정미숙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배신했는지. 어머님께서 은행에서 서명을 거부하셨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저를 구원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멈춰주지 않았다면 저는 더 깊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저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저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두려움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저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고 신뢰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어머님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출소한 후에는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머님처럼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제 아들, 어머님의 손자.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나쁜 엄마였을 뿐입니다. 부디 준호를 잘 돌봐주세요. 저는 출소한 후에 그 아이를 다시 볼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미숙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깨닫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미숙에게 내 편지 잘 받았다. 내가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너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직도 배신감이 크다. 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미움은 나만 힘들게 하니까. 대신 기도한다. 내가 진짜 변하기를, 출소 후에는 정말 새 사람이 되기를. 준호는 잘 지내고 있다. 대구에 있는 내 여동생 집에 있다. 방학 때는 나를 찾아온다. 착한 아이다. 내가 걱정하는 만큼 바르게 자라고 있다. 준호에게는 내 이야기를 했다. 숨길 수 없는 일이니까. 아이는 많이 울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구나. 준호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변해서 돌아오기를. 나도 너를 기다리겠다. 4년 후 내가 출소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건강하게 지내렴. 그리고 너 자신을 용서하는 법도 배우렴. 시어머니 순자. 순자는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순자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시원하고 하늘이 높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자는 소리 없는 경고 단체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12살 소년.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모가 데려다 줬어요. 방학이라 할머니랑 지내도 된다고. 준호가 순자의 입술을 볼 수 있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 잡는 거. 멋있었어요.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크면 할머니처럼 될래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준호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순자는 손자의 입술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나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메모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4년 후. 그때까지 우리 잘 기다리자. 엄마가 변해서 올 거야. 엄마를 용서하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미움보다는 이해하려고. 준호는 할머니의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순자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강한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라고.
평생 소리 없는 세상에서 혼자서 꿋꿋하게.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꿈만 같았다고. 며느리의 배신, 사기 조직과의 싸움, 재판, 그리고 새로운 활동. 모든 것이 파란만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자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우정을, 그리고 삶의 의미를. 77세의 나이에 순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경로당 방문도 있고, 피해자 상담도 있고, 지영과의 점심 약속도 있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순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우주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진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해도 세상의 진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짓의 떨림도, 진심의 온기도, 정의의 울림도.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왜냐하면 순자는 이제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삶이, 세상이, 미래가. 소리 없는 세상에서 그녀는 가장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강하다. 그 외침은 소리가 아니었지만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장으로, 느낄 수 있는 진동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정의는 이긴다고. 순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용감하게. 소리를 잃은 대신 그녀는 세상의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것이 오순자의 이야기입니다. 77세 노인의 소리 없는 세상에서의 크나큰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에필로그. 4년 후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미숙.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주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자와 준호. 미숙은 그들을 보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숙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4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순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세상이. 순자가 메모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너도 변했어. 좋은 쪽으로. 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우리가 함께 할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하는 봉사활동 있어요. 소리 없는 경고라고.
거기서 엄마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숙은 놀라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해도 될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잘못을 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거야. 미숙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용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할머니, 박민수 형사, 그리고 소리 없는 경고 단체 회원들. 모두가 미숙의 출소를 환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미숙은 놀라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이런 환영을 받을 자격이.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자격은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부터. 그날 저녁 작은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북적였습니다. 물론 순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미소를 보았고 진동을 느꼈고 따뜻함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영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은행도, 경찰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어르신은 정말 큰일을 하셨어요. 순자는 메모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당신, 박 형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래도 시작은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지영이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어르신 사랑해요. 순자도 지영을 안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집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순자, 미숙, 준호. 가족이었습니다. 깨졌다가 다시 이어진 가족. 그들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숙은 아들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새 삶을.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한 걸음씩. 우리가 함께니까. 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처럼 정의롭게 살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출소, 가족의 재결합, 친구들의 축하.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며느리가 진짜 변할 수 있게, 손자가 바르게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노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당신의 뜻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자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 영철이 나타났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 잘하셨어요. 영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에요. 강하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미숙이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아내였으니까요.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는 웃으며 사세요. 영철이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보고 싶었어, 아들아. 저도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편하네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영철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남았습니다. 순자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미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밥과 국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미숙이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아침의 공기가 신선했습니다.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채소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생명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희망.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자유롭게. 순자도 자유로웠습니다. 두려움에서, 분노에서, 슬픔에서. 이제 그녀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77세가 아니라 81세가 된 지금, 순자는 어느 때보다 젊게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삶을 위해. 할머니, 준호가 불렀습니다. 이제 16살이 된 준호.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봉사활동 가도 돼요? 소리 없는 경고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한대요. 순자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의 길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도 오늘 출근하세요. 상담 일정이 많대요. 미숙은 이제 소리 없는 경고에서 일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였는데 이제 피해자를 돕는다는 것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속죄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숙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자가 인터뷰하러 온대요. 우리 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요. 순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의 활동이 인정받은 거예요. 순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다니.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자신의 활동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았으니까요. 며칠 후 서울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지영, 영희 할머니, 그리고 다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청와대. 아니, 이제는 대통령실이라고 불리는 곳. 순자는 평생 올 줄 몰랐던 곳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봉사를 한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었습니다. 노인 사기 예방 캠페인 소리 없는 경고 대표 오순자님. 사회자가 호명했습니다. 순자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표창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 대한민국이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읽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르신, 이 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메모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통역사가 읽었습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기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오히려 더 예민하게 사기를 감지하셨다고요? 네. 저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발달했습니다. 눈빛, 손의 떨림, 진동. 이런 것들로 거짓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약함이 아닙니다. 저는 청각장애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모든 장애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강합니다. 우리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노인들을 돌봐주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자는 그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바닥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순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풍경들, 도시와 농촌, 산과 강, 사람들.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순자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 축하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사람들이 순자를 둘러싸고 축하했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앉아 표창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통령 표창. 오순자. 노인 사기 예방 활동 공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순자는 감개무량했습니다. 77세에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직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표창장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창밖을 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여보, 영철아. 보고 있니? 엄마가 잘하고 있지?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될게. 아니, 이미 됐을지도 모르겠구나. 고맙다, 내 인생을 살게 해줘서. 힘들었지만 아름다웠어. 그리고 이제부터도 아름다울 거야. 끝까지. 별들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77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기를 당할 뻔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의 배신이 결국 더 큰 선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왜냐하면 순자는 매일을 감사하며 살기로 했으니까요.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동으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내일을 기대하며.